본 시간은 데브옵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자, 데브옵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많이 또 들어보셨죠? 애자일의 주요 방법론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브옵스의 개념 및 사례를 학습하면서 그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데브옵스의 개념, 목적, 이점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데브옵스의 사례를 통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함의 또는 의의를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데브옵스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고 사례를 두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일단 먼저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나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애자일의 주요 개념을 설명하면서 데브옵스를 하위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애자일의 개념이 데브옵스를 포괄할 정도로 굉장히 광의의 의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공통점을 뽑아본다면 둘 다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프로덕트를 어떻게 릴리즈, 출시라는 표현을 우리말로 하죠. 그래서 릴리즈나 뭐 출시나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최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련의 프레임워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브옵 또는 데브옵스라고 불리우는 이 아이의 어휘적 의미를 살펴보면 개발이다라고 하는 디벨롭먼트와 운영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의 결합, 합성어라는 거죠. 뭐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디벨로퍼면 디벨로퍼고 오퍼레이터면 오퍼레이터의 어떤 시절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데브옵스는 두 가지를 다 하라는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브옵스가 중요하게 지향하고 있는 점은 결국 역할 간의 협업, 즉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문화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잘 만들 건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과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웬 조직 문화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애자일이다라고 하는 용어만 들어보면 애자일이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애자일 어느 수준 안에서 보냐에 따라서 애자일이 데브옵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냐 아니면 뭐 데브옵스가 애자일의 일부 개념이냐 아니면 뭐 등등등 논점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데브옵스와 애자일은 함께 사용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니 그러면 애자일이다라고 하는 것과 데브옵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개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함께 도입할 수 있다는 얘기는 doing agile, 즉 agile을 실행하는 방법이랑 DevOps라고 명명되어 있는 것을 각각 조직 내부에서 어떻게 잘 녹여낼 것이냐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를 공부하시다 보면 agile의 한 방법론에서 DevOps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 DevOps를 별도의 챕터로 정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은 개념이 계속 정리되어 가고 있고 진화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인 거고요. 또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뭐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큰 차이를 고민하지 않으셔도 뭐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좀 더 우리는 DevOps를 이 시간에 어떻게 정의하고 명명하고 생각을 해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스의 샤반 콜리 회장은 이 DevOps를 아주 짧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코드화된 인프라스트럭처, 코디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정의하죠. 미국 사람들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동양인이 아닌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똑같은 이야기도 길게 설명해야지만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여러분이 알고 있거나 혹은 굉장히 규모가 큰 기업들의 대표들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주 짧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둔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들이 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코드화 시킨다라는 거죠. 코드화 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컴퓨터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컴퓨터가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꾼다거나 또는 전기공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코드화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코드화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밑에 깔려서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클레이 쉐이퍼 그리고 패트릭 두부아가 2008년에 애절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뭐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나 뭐 여러 가지 걸 공부하다 보면 이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개념을 아직 못 잡은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일이 되기 위한 일종의 기저고 토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컴퓨터를 공부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는 분들이더라도 인프라라고 하면 어떤 우리가 위에서 돌아가기 위한 환경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09년도부터 우리가 대중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0년대 이후부터는 이 데브옵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기업들에서 적용하고 또 끌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성 SDS, 그렇죠? SDS도 이 데브옵스 하고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심지어는 제조기업들 중에서도 이 데브옵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브옵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앞에서도 우리가 정리를 했지만 결국 데브옵스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의 합성어. 왜? 앞에 정리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개발자와 정보기술 전문가에 있어서 소통, 협업, 통합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을 하면 왜 소통이 중요합니까? 소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난 할 얘기 끝났으니까 넌 네 얘기 해봐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상대가 알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결국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에요. 자,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왔느냐? 나는 내 일 할 테니 너는 네 일 해. 이렇게 해왔다는 거고, 그 업무를 어떻게 잘 쪼개느냐가 일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2000년 이전에요. 그런데 2002 이후에 그리고 앞으로의 개발 환경이나 많은 기업 환경은 이제는 네 일 네가 하고 내일 내가 하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환경이나 문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처했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이를 먹고 올드 에이지가 됐을 때,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원로라고 불리는 나이가 됐을 때 나 때는 그랬지라고 하는 상황들을 살펴보면 2000년 이전과 2000 이후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건 간에 그 시대와 향후 20년 또는 향후 40년 후는 바로 회고해 봤을 때 그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결국 기업이 보다, 즉 베러한 고품질의 코드를 더 빠르고 더 신속하게 릴리즈, 배포하고 딜리버리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니, 더 좋은 걸 더 빨리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려면 돈 많이 주시고요, 더 똑똑한 애들 많이 뽑아주시고요, 이게 과거의 논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내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일만을 딱 하면 그 더 이상 안 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소프트웨어 개발하거나 또는 그런 걸 공부하거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 또는 가르치는 사람들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에너지를 다 끄집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데브옵스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할 말, Agile Infrastructure. 그래서 즉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개발과 관련돼서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프로타입을 형성하는 이 애자일의 주요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바로 이 데브옵스가 다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즉시 그 내용들을 잘 수정해내는, 그러니까 애자에서 강조하는 어댑티브한 스타일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잦은 변경, 즉 이렇게 자꾸 바꾸시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음번에 버전업 할 때 그때 하시죠가 아니라 긴밀히 협조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어떤 분들이 왜 그렇게 봐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서로 협력하고 통합해 가는 과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 통합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IT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정말 시대별로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시대별로 갖고 있는 용어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단지 기능을 단순하게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통합, 그리고 목적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을 때 빠르게 적응해 가시고 바꿔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알고 있는 것들을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공유되지 않고 서로가 적대적인 감정을 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과물은 점점점 품질이 떨어지고 시간은 더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왜 또 철학이니 문화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이 DevOps라고 하는 것은 결국 플랫폼이니 툴셋이니 하는 용어에 우리가 이렇게 넣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배우는 학생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구글이나 우리가 녹색창이라 불리는 네이버에다 검색해 보셔도 DevOps는 잘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현장에 있는 분들도 이걸 잘 쓰고 계세요. 그러면 그들에게 물어보면 잘 알아서 잘 쓰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 지속적인 통합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아마존의 aws.amazon.com에 들어가 보시면 이 DevOps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페이지를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결국 원하는 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당신의 회사, 즉 개발하는 회사가 고객에게 있어서 결국은 고객의 원하는 것들을 더다 빠르고 더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영학에서나 현장에서는 품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품질이라는 용어를 쓸 때 과거에 90년대에 또는 2000년 이전, 쉽게 이렇게 해볼게요. 2000년 이전에는 품질이 좋다는 건 문제없이 돌아간다는 게 품질이 좋다는 거였어요. 근데 2000년 이후에서 품질은 고객 만족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제조기업에서의 프로덕트와 소프트웨어에서의 프로덕트를 구별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물론 그 의미의 특성이 좀 다르긴 하지만 프로덕트에서의 퀄리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커스터머의 satisfaction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딜리버리 파이프라인, 즉 납기가 이루어지기 위한 이 파이프라인이 문제없이 관이 막히지 않고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커스텀한테 가서 우리는 전달했으니까 끝? 아니죠. 그들한테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켜보고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구축할 때 그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피드백 루프가 만들어져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시거나 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하시면서 이런 시스템적인 관점은 다른 전공자들보다 훨씬 더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조직은 결국 빠른 속도로 고객을 지원하는 거다. 빠른 속도로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커스터머가 원하는 성과를 높여주고 조직의 전체 퍼포먼스를 증가시켜서 그쵸? 이렇게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결국 지향점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냥 소프트웨어를 납품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는 일종의 작은 성공을 위한 담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성공이 쌓여서 결국 조직 전체의 성공으로 연결지는 오가니제이셔널 석세스로 가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개발팀이나 운영팀은 말 그대로 과거에는 개발은 개발이, 운영은 운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병합,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가 테스트, 배포, 운영에 이르는 이런 수명 주기를 걸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과거보다 할 일이 많아졌네? 그쵸? 과거보다 신경 쓸 것도 많아졌고 고민할 것도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역량이 중요해요. 엔지니어의 역량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은 역량을 요구해요. 그리고 과거에는 나는 컴퓨터만 잘 보고 컴퓨터가 이해하도록만 시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 프로그래밍을 쓰는 사람들과 어떻게 그쵸?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들의 생각들을 이해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바를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해졌어요. 그쵸? 자, 그래서 레딧에서 우리가 이런 화면들을 만나실 수 있는데 레딧에 보면 Continuous Integration, 우리가 줄여서 보통 CI라고도 부르고 Continuous Delivery를 CD라고도 줄여서 불러요. 그리고 이제 Continuous Deployment, 이걸 또 CD라고 부르죠. 또 다른 CD라고 불러요. 그래서 CD이기 때문에 합쳐서 CD라고 불리우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 CI와 CD를 잘 하는 것이 DevOps의 포인트다라고 보는 거죠.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CI라고 불리는 말을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지속적 통합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지속이라는 표현과 통합이라는 표현, 각각의 단어의 우리가 의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을 한다라는 것은 과거의 개발에서 하는 일과 운영에서 하는 일을 합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 일 하나만 하기도 바빴던 사람들에게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합치면 고민의 양이 1 더하기 1이니까 2가 아니라 3이 되기도 하고 5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잖아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 개발자를 위한 자동화 프로세스, 우린 루틴이라는 표현 잘 알고 있죠. 반복적이고 그쵸? 구조화된 업무는 자동화시키면 내가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리포트만 확인하고 그쵸? 내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익셉셔널한 부분, 예외적인 부분, 그쵸? 비구조화된 혹은 반구조화된 업무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시간들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시간들을 할애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를 위한 자동화된 프로세스는 결국 개발자 혹은 개발 운영을 하는 그 팀의 업무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코드 변경 사항이 정기적으로 빌드업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레퍼지터리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통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레퍼지터리에 통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CI를 통해서 결국은 버그를 더욱 빠르게 자주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어. 자, 지속적인 딜리버리, 이거 서비스 제공이라고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여기에도 주 키워드는 뭡니까? 결국 자동화예요. 레퍼지터리에 자동으로 업로드 시켜주는 거죠. 딜리버리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팀이 보다 빠르고 손쉽게 한다는 거죠. 이걸 줄이면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한 번에 보시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엔지니어거나 또는 기업의 경영자인 분들은 당연한 거잖아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막 배우는 분들은 그냥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 말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은 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자동화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동화가 되면 나는 그 자동화에서 나타나는 산출물 또는 과정에서 문제만 없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배포라고 하는 Continuous Deployment라고 하면 추가된 기하된 자동화, 역시나 자동화라는 용어들이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사용 가능한 프로덕션 환경까지 역시나 릴리즈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동화 쭉, 그쵸? 즉 대부분의 일들에 있어서 문제없이 되도록 하는 거잖아 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자동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각 과목에서 또는 여러분이 공부를 깊게 하셔야 되겠지만 DevOps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머릿속에 없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CI와 CD가 자동화를 통해서 결국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거구나. 그렇게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의 노력과 환경들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DevOps의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죠. 결국은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자, 자동화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시간을 단축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단축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비용을 줄인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화를 시키면 사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잘 하던 일도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그 작은 실수로 인한 프로젝트의 실패까지 연결되기도 하지만 자동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에 문제가 없고 그쵸? 시스템에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동화로 인해서 결국 리드 타임이 줄어드는 거예요.
리드타임이란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설명을 붙여놨는데, 생산 단계부터 시작해서 완성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LT, 리드타임이라고 불러요. 즉 시작부터 끝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면 결국 생산성이 확보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트 리덕션, 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어서 데브옵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데브옵스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기업이 할 수 있는 혹은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데브옵스. 아, 그럼 데브옵스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이 좋은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기술적인 부분, 사업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자칫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 기술적인 이점만을 보고 아, 그래, 이런 부분이 좋대 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영자의 관점에서 보면 또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게 도대체 사업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한번 눈여겨서 살펴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뭐 속도, 신속한 제공, 안정성, 확장, 협업 강화, 보완. 자, 얘네들을 다 어떤 식으로 묶을 수 있습니까? 자동화에서 기인하는 이점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 자동화를 통해서 결국 시장 변화에 빠르게, 그리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면서 결국 고객에게 좀 더 빠르게 전달되는 거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거고, 그쵸?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나온 용어들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들로 바뀐 것 뿐이지 결국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례들을 좀 살펴봐야죠. 개념만 정리하면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잖아요. 물론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업의 사례를 일면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쓰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거죠. 베리존이라고 하는 회사, 여러분들 중에는 이거 못 들어봤는데 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라고 불리우는 이 기업은 미국의 통신산업 관련 기업입니다. 이들이 하는 사업을 보면 와이어리스, 무선, 그쵸? 버라이즌 와이어리스, 버라이즌 파이오스, 버라이즌 미디어 그룹 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굉장히 큰 공룡 기업이에요. 자, 이들의 시가총액, 뭐 기업 가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화폐 단위로 하면 296조, 그러니까 300조 정도가 되는 거예요. 300조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잘 감이 안 잡히시잖아요. 대한민국의 1년 예산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대한민국 그 돈보다 조금 더 쓰긴 하지만 보통 대한민국을 1년 정도 굴릴 수 있는 규모가 이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 갖고 있는 기업의 시가총액, 기업 가치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도대체 데브옵스를 통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개발자가 대시보드를 통해서 결국 가시성을 확보한다.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가 없는지는 자동화되어 있으니까 그냥 냅두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운전을 할 때 그냥 앞에 쳐다보면서 운전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핸들 돌리고 엑셀 밟고 서야 되면 브레이크 밟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자동차에 분명히 계기판이라고 하는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그 대시보드에 뭐가 있습니까? RPM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주유량도 확인이 돼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요즘 나오는 최신형 자동차들은 정말 게임하는 것처럼 많은 정보 등을 대시보드에 보여줘요. 이 대시보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고 있는 머신과 사용자의 일종의 정보 채널이에요. 즉 개발자의 정보 채널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약점인지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대부분 이제 F1 팀의 이제 내용들이 다 클라우드로 이동이 되고 회사의 문화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데브옵스를 통해서 바꿀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 대시보드를 살펴보면 애플리케이션이 갖고 있는 취약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로 이제 클라우드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중앙 집중식으로 이제 리얼 타임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2100개나 되는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여러분 1만 줄 코드 정도가 되는데 검색 빈도나 결과 등등등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과거에 엔지니어가 정말 그냥 눈으로 하나씩 하나씩 읽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기한이 걸리는 시간인 거죠. 그런데 이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취약점이 어떻게 됐는지, 어디에서 유입됐는지, 누구에 의해서 유입됐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아주 짧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자동화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결국 사람이 개입할 수밖에 있는 거예요. 대신에 사람의, 즉 각각의 구성원의 플레이어들의 역할 부분을 자동화한다라는 것은 비용을 현격하게 줄여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버라이즌의 어떤 우리의 사례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통합이라는 표현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바로 중앙 집중식 비유, 데이터를 통합한다 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구나. 그리고 위험 상황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구나. 그래서 관련된 이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개인, 조직 모두에게 있어서 좀 더 긍정적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설계의 토대를 확보할 수 있구나. 그래서 데브옵스가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구나. 이런 의미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면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 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아마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얼책이라고도 부르는데 페이스북. 자, 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기업에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이 대표로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셜미디어란 영화에서 이분의 이 창업의 스토리 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자,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의 맨로파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페이스북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용자의 숫자가 27억. 자, 전 세계 인구 얼마나 됩니까? 글쎄 얼마나 되지? 고민 없이 사는 분도 계시지만 80억 조금 안 되는 숫자입니다. 77억이 넘었다라고 하는데 인구 증가의 숫자 등등은 우리나라만 좀 적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80억 조금 안 되는 인구가 사는 거예요. 자, 80억 조금 안 되는 인구 중에 27억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4분의 1에서 많게는 3분의 1 가까이도 실제 사용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이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 영향력이라고 보면 넷 중 한 명은 페이스북 영향을 받는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매출의 규모도 보시면 그렇죠? 약 78조 2021년 2월 기준이에요. 물론 이게 매년마다 월마다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매출액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이 페이스북의 사용자 증가랑 데브옵스랑 뭔 상관이야? 그렇죠? 왜 사람 숫자를 얘기하는 걸까? 2011년에요. 페이스북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시스템이 중단됐어요. 여러분들이 카카오나 페이스북이나 무료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얘가 멈추면 업무에 또는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용자 증가에 있어서 새로운 서비스 오픈하는데 셧다운이 생기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등에 대한 고민으로서 이 DevOps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페이스북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크런칭 기법이라고 하는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이제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크런칭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서비스가 오픈이 될 때 얘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능을 소규모 사용자에게만 배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배포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파이프라인으로 전용 파이프라인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만 배포가 됐고 그 배포가 되면서 모든 사용자가 한꺼번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 사용자에게 배포가 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한 후에 이것들이 문제가 없으면 전체 배포되는 이러한 형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DevOps 기반에서 어떤 걸 사용했냐?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livery를 도입을 통해서 가능했다. 결국 사용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자의 편의성도 함께 담보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페이스북의 다크런칭 기법을 도식화시키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용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아니라 녹색으로만
그쵸? 그렇게 해서 버그 잡고 롤백한 후에 통합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더 확장하는 이러한 형태를 가져간다.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 하나씩 확장해가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시스템의 셧다운을 막는 이러한 방법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옵스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바로 페이스북 사례에서도 볼 수 있지만 지속적 모니터링과 사용자 피드백입니다. 데브옵스에 대한 포인트가 또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또 뭘 기억하면 됩니까? 코드화된 인프라스트럭처였다 라고 보는 거예요. 즉 대규모 사용자에게 대규모 릴리즈를 한꺼번에 하면 이런 것들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곳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찾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일부에만 릴리즈가 되면 그 일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트래킹이 훨씬 더 쉽다라는 거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트래킹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이 개발 운영에 좀 더 쉽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하는데 훨씬 더 좋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브옵스 하면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자? 코드화된 인프라스트럭처, 자동화, 지속적 모니터링, 사용자 피드백이라는 단어로 우린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